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어공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어공학 이번에서 알아볼 장은요, 바로 제어계의 안정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거. 자, 제어계의 안정도는 우리가 저번 차시에서 배웠던 보드선도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의 제어계에 대해서 안정도를 판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제어계의 안정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정도 판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 기초인문 시간에서는 그 종류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나타내고요. 실제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제어계의 안정도 파트도 정말 흥미로운,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흥미로운 파트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왜 흥미로냐면요. 제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러면은 정이 안 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제어공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이론을 딱 적용시키면 드라마틱하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는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이거 거의 어떤 거에 비유를 해야 될까요? 마치 군것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 안정도를 한번 볼게요. 아무튼 자, 시스템이 불안정하면요, 과도응답과 같은 과도응답과 정상상태 오차들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불안정한데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거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안정, 임계안정, 불안정이 있는데, 자,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을 멀리 던졌어요. 그럼 그 공이 어떻게 되죠?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고, 예를 들면 제가 다시 어떤 공을 던지면 그게 떨어지고 결국에 한 10m쯤에서 멈췄다고 해볼게요. 10m. 제가 또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는데 한 5m에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한 거죠. 그 거리의 측면에 있어서 내가 공을 던졌는데 10이라는 거리에 수렴을 했고, 내가 비행기를 던졌는데 5라는 거리에 수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헬륨 가스 있잖아요. 그 헬륨 가스를 풍선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풍선이 헬륨 값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되면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거 다시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그래서 공이랑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시 가져올 수라도 있지만, 회수라도 할 수 있지만, 어 헬륨가스 풍선은 날아가 버리면은 저에게 제 손을 떠난 이상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결국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은 요 공과 비행기는 안정, 그리고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은 불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제어 회로가 안정한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안정, 임계 안정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불안정일 때는 고려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제어계의 안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성 방정식의 근이 모두 S평면의 좌방구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특성 방정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GS HS는 0이 되는 방정식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의 근을 뭐라고 했죠? 특성 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S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십자가를 딱 그리고 여기에 허수, 이미지너리 해서 허수축을 놓고요. 여기는 리얼이라고 해서 실수축을 놓습니다. 자, 여기가 실수축. 뭐 여기 또는 오메가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여기 실수축, 여기 허수축이에요. 자, 이게 바로 S평면입니다.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나타낸 평면을 S축이라고 하고요. 이 특성근이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뭐다? 안정이다, 안정. 그럼 여기에 위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반부? 그러면은 불안정으로 치는 겁니다. 임계안정은 이 허수축에 위치하면 임계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계안정은 안정과 불안정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특성방정식, 제어계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특성방정식이 0이 되는 그 특성근이 S평면에 있어서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것은 제어계가 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 방정식,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했을 때 1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3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4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와 2차, 3차까지는 어느 정도 공학용 계산기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3차 방정식 넘어가면 공학용 계산기보다는 어떤 특이한 또 다른 방법으로 근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어계의 안정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정식이 1차와 2차이면 모르겠는데 3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3차가 넘어가게 되면은 요 제어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랑 나이퀴스트 선도예요. 자, 볼게요. 루스법, 그리고 여기는 나이퀴스트 선도법. 루스법은 이름이 좀 많습니다. 루스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루스 후르비츠법이라고 부르고요. 루스 휘르츠, 뭐 루스 허르츠 뭐 이렇게 부르고 허위츠라고 부르거든요. 루스 허위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루스법은 뭐냐면요. 이 둘 다 제어계의 3차 방정식 이상일 때 조금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인데, 자, 루스법 같은 경우는 안정과 불안정 있잖아요. 즉 안정 여부를 판별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법을 이용해서 안정도를 판별할 때 이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정도를 판별도 가능하고요. 나이키스트 선수는 여기에 그 정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안정하다, 이 제어계가 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정한지, 또는 이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나이키스트 선도예요.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섬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것이 요 루스법입니다. 루스법은 안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긴 한데 세 가지예요, 사실상. 자, 보시면 특성 방정식의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즉 예를 들어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뭐 2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최소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a, b, c, d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든 차수가. 자, 그다음에 부호가 같아야 된대요. 부호가 여기 보시면 다 플러스죠, 지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쵸? 이렇게 부호가 다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법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이러한 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S4제곱, S제곱, S의 1, 그리고 S의 0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3제곱에 어떤 값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고요. S2도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의 1제곱도 이렇게 나오고 S의 0제곱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열이라고 하는 건 요 값을 말합니다. 즉, 요 값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부호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 뭐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플러스 10. 여기도 뭐 플러스 5가 나왔어요. 부호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런데 이 밑에 값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플러스 1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냐면 부호가 이쪽에서 한 번 바뀌었죠. 그쵸? 자, 여기서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정하지가 않고요. 결국에 이 S평면에 있어서 우반부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분명히 한 번, 두 번 바뀐 거니까 이 제어계는 안정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도를 판별하는 데 쓰이는 게 루스법이다. 자, 그러면 나이키스트 선도는 뭐냐? 자, 나이키스트 선도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특성 방정식의 근들이 0점 있잖아요. 0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의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일단 0이 되는 값이 0점이에요. 근데 분모는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자, 분자가 될 수 있겠죠. 이게 0이 되는 값 S 뭐죠? 마이너스 3.
요 특성 방정식의 0점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게 요게 극점입니다. 극점.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S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요 특성 방정식의 극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근궤적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요 극점에서 근궤적이 출발하고 0점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0이 되는 점을 0점이라 부르고 특성 방정식에 무한대가 되는 점을 극점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나이키스트 선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평면의 우반부에 존재하는지 물어봤잖아요. 복수평면이 이거예요. 여기가 실수축이었죠. 여기가 허수축이었습니다. 자, 우반부는 여기에 위치하는지를 벡터 궤적에 의해서 판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알아봤었죠. 어떤 거였죠? 자, 이렇게 있을 때 1차 지연 요소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하나는 이렇게 2차, 하나는 이렇게 3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벡터 궤적이 주파수 영역에 따라서 벡터 궤적이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구해졌었는데요. 구해졌었는데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 다시 마이너스 1, j 0 맞나요? 마이너스 1, j 0 맞죠? 왜냐면 허수축이 여기 이미지너리고 여기가 실수축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는 실수축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허수축이 0이니까 j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벡터 궤적이 이 마이너스 1, j0이라는 요 지점을 왼쪽으로 보면서 들어가면 제역에는 안정한다. 이게 바로 나이퀴스트 선도의 해석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서 들어가죠. 그쵸? 이렇게 가면은 제어계가 안정하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이제 정규 이론에서 배우시겠지만 나이키스트 선도는 안정도를 판별하고 얼마나 안정한지도 알 수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드 선도에 의한 안정도 판별법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줄글로 써 있으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가로축을 2개를 그립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을 하나 쭉 그어요. 여기가 뭐라고 했죠? 데시벨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저번 차시에서 세타,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값은 0데시벨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80도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쭉쭉 내려올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밑에 보시면 이득 곡선이 0데시벨과 교차하는 점에서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180보다 크래요. 자, 여기 볼까요? 이득 곡선이 위에고 위상 곡선이 아래입니다. 자, 이득 곡선이 0데시벨과 교차하는 지점이 이거를 조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다시 이득 곡선이 0데시벨과 교차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180보다 크고 여기가 세타 m이라고 해서 위상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이득 곡선이 0데시벨과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위상이 180보 마이너스 180보다 크고 위로 올라가면 큰 거잖아요. 여기를 한 150 마이너스 150이라고 한다면 180 마이너스 180보다 마이너스 150이 큰 각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고 자, 그다음에 위상 곡선상의 위상각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 마이너스 180도일 때 어디죠? 여기일 때 이득 곡선이 0보다 작을 때 여기가 이제 GM이라고 해서 개인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득 곡선의 그 여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득 여유, GM, 위상 여유,
세타 M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것을 구하는 방법은 자세하게 정규 가서 배우시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이득 곡선에 있어서 0dB과 교차하는 지점으로 내려왔을 때 요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큰 각도면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상에서 마이너스 180도 되는 지점에서의 이득이 0보다 작은 값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안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보드 선도에 의한 안정도 판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배운 게 루스, 나이키스트, 보드 선도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안정도 판별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는 근궤적입니다. 근궤적. 자, 근궤적은 사실 이걸 지금 제가 그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떠한 예시를 가져와서 딱 그렸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 내용이 조금 심화적입니다. 그래서 근궤적이 뭔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S평면상에서 게루프 전달함수의 이득상수 K,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영역 해석할 때는 T가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가 됐죠. 주파수 영역 해석할 때는 오메가, 즉 2파이 F가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할 때 그 벡터 궤적을 통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해석을 했었죠. 자, 여기서는 뭘 해석하냐면, 자, K, 이득상수 K가 존재를 해야 되고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특성 방정식의 근이 그리는 궤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근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게루프 전달함수 GSHS가 예를 들어 S 플러스 2 괄호 S 플러스 3 괄호 분의 S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0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게 0이 되는 값, 즉 S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게 0이 되는 값, S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극점이다. 즉 0이 되는 값은 0점, 무한대가 되는 값은 극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루프 전달함수에서. 자, 그래서 극점과 0점은 전달함수의 분자가 0이 되는 값 또는 전달함수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극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위에 교재에 있는 그림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궤적의 출발점은 K는 0은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근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0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종착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궤적의 개수는 뭐냐면 0점과 극점의 개수 중 큰 것과 일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것이 뭐 2개다 그러면 근궤적은 2개가 나오는 거고요. 3개다 그러면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궤적의 대칭성은 실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그림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수축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 실수축에 대해서 근궤적이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는 근궤적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나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X축에 대해서,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궤적의 범위가 있는데, 근궤적의 범위는 극점과 0점의 총수가 홀수일 때, 즉 극점과 0점을 더한 개수가 총수가 홀수일 때 홀수 구간에만 존재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극점과 0점이 제가 표시는 하지 않겠지만 극점을 X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냥 극점을 X라고 표시하고 0점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보통. 자, 극점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극점 2개에 0점 하나니까 총수가 몇 개죠? 3개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 볼게요. 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구간인데요. 다시 요거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걸 지워보고, 자, 이러한 형태로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3개잖아요. 홀수 구간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구간 여기, 세 번째 구간 여기. 자, 근궤적을 그리게 되면은 어떠한 특성 방정식에 있어서 0점과 극점이 홀수가 된다면 그 근궤적은 요 1번 구간과 3번 구간, 요 홀수 구간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려드린 예시는 요것과 맞지 않아서 지웠고요. 일반적으로 0점과 극점이 홀수라면, 합이 홀수라면 이렇게 홀수 구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궤적의 점근선 각도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교재 그림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떠한 점근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쵸? 점근선. 그럼 보시면 지금 세타는 p-z분의 2k 플러스 1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어떤 각도를 말하는 건데 이 각도가 요거예요. 요거. 요 실수축과 점근선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밑에도 똑같이 세타죠. 자, 이 각도를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이 있어서 P와 Z는요. P는 극점의 개수. 그 다음에 Z는 0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는 극점, Z는 0점. 자, 그 다음에 개수예요, 개수. 근궤적의 점근선 교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근선 교차점은 자, 여기가 허수축이잖아요. imaginary im으로 쏠 수 있죠. 또는 뭐 j 오메가도 되죠. 자, 그런데 근궤적이 여기 허수축과 분명히 교차한다는 겁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교차하죠. 이 교차점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GSHS 즉 게르프 전달함수의 극점의 합. 예를 들어 극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요거의 합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 빼기 게르프 전달함수의 0점. 예를 들어 0점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라고 해볼게요. 요거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P-Z는 똑같이 극점의 개수 빼기 0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근궤적의 허축과 교차점이네요. 허수축과 교차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궤적의 점근선 교차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점근선 교차점이었고요. 허수축 교차점은 여기예요, 여기. 자, 이 그림이 비슷해서 헷갈렸는데 여기가 근궤적의 허수축 교차점이 되는 거예요. 자, 루스법에 의한 임계 안정 조건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규 이론 들어가시면 요것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상태 공간법인데 사실 이게 기초인문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바로 이 상태 공간법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문자를 표기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걸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 공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상태 공간법이 되겠거든요. 어떠한 상태를 해석하는 거죠. 현재 상태를 가지고. 즉 상태 천이행렬과 상태 방정식이 나오는데 상태 이 방정식에 천이행렬이 있는 겁니다. 초기 조건만이 주어졌을 때 초기 시간 이후에 나타내는 계통의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식이 바로 상태 천이행렬이에요. 그래서 상태 천이행렬은 이렇게 파이로 나타낼 거거든요. 파이 t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어떠한 문자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예를 들어 회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들을 조금 아신다면 특히 전기자기학도 아시면 좋고요. 자, 이런 행렬 계산법도 알고 그런 상태에서 딱 상태 천이행렬을 딱 공부하셨을 때 시너지가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상태 방정식은 이게 n차 미분 방정식일 때 이것을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 상태 방정식이 되겠고요. 상태 천이행렬은 이러한 시간적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식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정규이론 들어가셔서 이 상태 천이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단위행렬은 무엇이고 역행렬은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변환이 있는데요. 지변환, Z변환이라고도 하죠. 자, 이 지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 번씩 적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적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변환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자, 델타 t 이게 뭐예요? 임펄스 함수죠. 임펄스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1입니다. 1. 그런데 g 변환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에요. 1. 근데 ut 있잖아요. 단위 계단 응답.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입니다. 그런데 g 변환하게 되면은 g-1분의 g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t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거든요. 근데 라플라스 변환 말고 g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g-1의 제곱에 tg라는 값으로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감소의 함수죠. e-알파 t의 제곱, 이거 e-at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fs, 즉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대신에 플러스 A 집어넣어서 알파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근데 지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유추해 내기가 어렵죠. 그쵸? 이 유도 과정 또한 정규 이론에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라플라스 값과 지변환 값을 결과값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게 사실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에서 이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정규 이론에서 이러한 유도 과정을 학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S평면과 G평면과의 대응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상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X는 Y라고 Y는 2분의 1 X라고 해볼게요. 이게 보면은 어떠한 함수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1대1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그런데 S평면은 뭐예요? 여기가 실수축이고 자, 여기가 허수축이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좌반부에 특성근이 위치하면 뭐라 했어요? 안정이라고 했어요. 교재에서는 여기서 1번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2번 임계의 안정이라고 했고요. 자, 이쪽을 뭐라고 했어요? 이쪽을 3번 즉 불안정이라고 했습니다. 불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즉 S평면을 사상 어디에? G평면에 G평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S평면이고요. 여기가 G평면이거든요. 자, G평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상이 단위 원이 그려져요. 자, 원이 그려지고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단위 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 거. 자, 그럴 때 우리가 S평면에선 좌반부의 특성근이 위치하면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G평면으로 넘어오면요. 여기 단위원 내부가 안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요 원주라고 할까요? 원의 둘레, 단위원의 둘레가 2번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2번 임계안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위원 외부 여기가 전부 다 3번이에요. 3번은 이제 불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트를 딱 공부하실 때 되면은 S평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 Z평면으로 넘어올 때 사상될 때 S평면에서 좌반부의 안정이었으니까 여기서는 Z평면에서는 단위원 내부의 사상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을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어공학의 마지막에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바로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시퀀스 제어가 실기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시퀀스 제어가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시퀀스는 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게 되는데 외부 강의에서 이 시퀀스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시퀀스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흥미를 가지고 계셔주세요. 즉 예를 들어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던 분들이라도 이런 수업을 들으면 시퀀스를 한번 그려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회로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거나 그런 호기심이 발동하거든요. 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얻게 되는데 자, 이 시퀀스 제어에서 핵심은 뭐냐면 시퀀스예요. 즉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제어하겠다라는 것이 시퀀스 제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가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켜져요. 그러면 제가 스위치를 누르고 난 다음에 불이 켜지는 거죠. 또는 제가 선풍기를 켜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1단 버튼을 눌러요. 그럼 누른 다음에 선풍기가 1단으로 돌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시퀀스 제어의 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 제어에서는 어떤 것을 이 필기에서는 간단하게 배우거든요. 그냥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A 접점도 있고요. 이걸 좀 당겨볼까요? 자, 시작해볼게요. A 접점. A 접점은
아르바이트 컨택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 뭐예요? 일하는 거죠. 즉 일하는 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A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A 접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퀀스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자, 이게 어떤 단자라고 보시면 되고 A 접점은 제가 어떤 조작을 가했을 때 또는 전원이 인가됐을 때 특히 이 왼쪽은 푸시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전자적인 접점을 말합니다. 전자적인 기계의 접점을 말해요. 장치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푸시 버튼을 누른다고 해볼게요. 손으로 눌렀어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조작한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떨어져 있어서 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전류가 밑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원래는 오픈되어 있으나 조작을 가했을 때 클로스 되는 접점을 우리가 아르바이트 접점, 즉 A 접점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어떤 코일이 이렇게 여자가 되었을 때 그 여자 되면은 이 접점이 이렇게 전자적인 영향으로 착 하고 붙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전류가 못 흐르다가 붙게 되면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평상시에 오픈되어 있던 A 접점이고 핵심은 평상시에 오픈이 되어 있다. 초기 상태가 오픈 상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 접점 볼게요. B 접점은 브레이크 접점이라고 해서 끊어주는 접점을 말합니다. 보통 정지 버튼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단자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상태예요?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푸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누르면 이게 지금 푸시 버튼이거든요. 누르면 접점으로부터 단자로부터 접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제가 누름으로써 못 흘러요. 이 밑에는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브레이크 접점, 즉 B 접점이라 부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적이잖아요. 전자석이 여자가 되면은 이 접점은 A 접점은 붙는 반면에 B 접점은 여기로 떨어지게 돼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원래 쭉 흐르고 있었다가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여기까지밖에 못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브레이크 접점이라고 B-R-E-A-K 접점이고 여기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ARBEIT라고 해서 A 접점, B 접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접점이 있는데 C 접점은 A 접점과 B 접점을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접점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커먼 접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커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커먼이 아니라 커먼이라고 부르고요. C 접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 이게 C 접점이거든요. C 접점. 제가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A죠. 초기에는 A는 떨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제가 딱 조작하면은 이게 B가 떨어지고 A로 이렇게 붙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접점이 커먼 접점, C 접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회로 소자가 있는데 회로 소자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and, or, no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로를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and, or, not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 and, or, not 배우시고 제어공학 기초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and를 할게요. 여기는 or, 여기는 not.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논리 게이트를 그려볼 거예요. 자, 논리 게이트 그리면 자,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입력이 A, B 이렇게 두 단자가 있고요. 출력이 X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약간 물고기 옆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물고기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가다가 꺾여서 반원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타원처럼. 약간 좀 잘린 타원이죠. 원래 타원이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린 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길쭉하게.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와 B 입력을 어떠한 AND 게이트, 요게 AND 게이트인데 AND 게이트를 거쳐서 X라는 출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진리표라고 해서 A, B, 그리고 X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게 있거든요. 이 논리 게이트에서는 0과 1이 존재합니다. 0이라고 하는 건 신호를 주지 않았다는 거 의미하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줬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0, B를 0을 주게 되면 이 AND 게이트는 서로 일치하면 1을 출력합니다. 즉 0, 0이면 0.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게 이 0, 0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시에 신호를 주게 되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 보시면은 핵미사일 할 때 이쪽 버튼이 하나 있고 이쪽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혹시라도 나가게 되는데 여기 누르고 여기도 눌러야지 미사일이 나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쪽에 신호를 주고 여기도 신호를 줘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호가. 자, 0, 0은 0이고요. A는 0, B는 1 해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자, 1, 0 해도 0이고요. 1, 1 해도 1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호를 줘야 이렇게 X의 1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시퀀스에서 직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자, A 접점 두 개잖아요. A, B가 X라는 것을 여자시킨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가 동시에 눌러져야 X가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논리 게이트, 요게 유접점 시퀀스 회로, 이게 진리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그려보죠. 여기는 논리 게이트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 B.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직선이었잖아요. 여기는 직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휠 거예요. 휘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할 겁니다. 약간 뾰족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와서 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 자,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어떤 OR 게이트, 이게 OR 게이트거든요. OR 게이트를 통해서 X라는 값을 출력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진리표를 그려볼까요? 자, 이 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만 신호가 들어오면 1을 출력하는 거예요. AND는 뭐였죠? 둘 다 들어왔어야 돼요. 자, OR는 뭐냐면 둘 중 하나. 자, 0, 0이면 일단 신호가 없는 거니까 0입니다. 그런데 0, 1이면 1이고요. 1, 0이면 1이고요. 1, 1이면 1이에요. 자, 이것을 그래서 시퀀스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병렬 회로와도 같습니다. 병렬 회로. 자, 보시면은 A가 있고요. 여기에 병렬로 B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X를 여자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A를 눌러도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요. X를 동작시키고요. B를 눌러도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X가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 그리고 이런 OR 게이트를 통한 거는 결국 AND는 직렬, OR은 병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낫입니다. 낫은 부정이에요. 부정. 자, 부정은 뭐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렇게 물고기 앞에 무슨 먹이가 이렇게 물려있는 그런 모양이고 여기가 A라고 할게요. 그럼 X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잖아요. 이건 진리표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X 이렇게 해서 A가 0이면 X는 1이고요. A가 1이면 X는 0입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청개구리인데 이건 시퀀스에서 어떻게 그리냐? 자, 이렇게 그려요. B접점으로 나타냅니다. 여기가 A 바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X. 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 전류가 원래 흐르고 있다가 뭐 누르지도 않으면 흐르고 있다가 신호를 주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접점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기겠죠. 끊기겠죠. 자, 그래서 이게 NOT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AND 게이트 직렬, OR 게이트 병렬, 그리고 NOT은 그냥 부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퀀스 제어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자주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제어 공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어 공학까지 해서 기초 입문 강의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물론 설비 과목도 있지만 그 설비 과목이라는 게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이해도 하면 좋지만 어떤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요약 강의는 책으로 읽어주는 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는 기초 입문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정규 이론 가시면 설비, 이게 왜 저렇게 지중전선로가 저렇게 되고 전선은 왜 몇 미터가 되고 이런 걸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기초 입문까지 해서는 이런 전기 자기약, 전력공학, 그리고 제어공학, 회로이론, 그다음에 전기 기기까지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충분히 전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좋은 강의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기초 공부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책 잘 정리하시고 정규 이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